뉴스온 오늘도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월이면 광복절 있는 달 아니겠습니까? 네. 광복절 있는 달인데 썩 유쾌하지 않은 소식이 들립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벌어졌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요? 네, 이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부터 이 태평양 전쟁 2차 세계대전까지요. 이 전통적인 수공업 방식으로 이 금을 채취한 이 세계 최대 금 생산지로요. 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이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한 광산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는요, 2,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린 곳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을 하면서 이 반영 기간을 이 최대 금광 기간이었던 에도 시대로 한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전문가 자문기구가 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면서 6월에 보류 권고를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려면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1개 위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위원국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한일 정부가 합의를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서 보류 권고 한 달 만에 사실상 등재가 결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를 해봤던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한 건 일본 정부와의 합의가 근거가 된 것 같은데 네. 그 합의가 뭐죠? 네, 자문기구가 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권고를 하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한일 정부는 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의 강제 노역을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등재가 결정된 건 7월 27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7월 28일부터 전시 공간이 개방이 됐는데요. 이 전시 공간이 개방된 이후에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전시 공간은요, 사도광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에 22제곱미터, 작은 방 한 칸 정도 크기인데요. 규모에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나 전시 내용에 합의했던 강제가 쏙 빠졌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실 자료를 좀 보면요, 조선인들이 위험한 작업이 투입이 됐고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서 더 가혹한 노동 조건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징용은 전쟁 당시 공포 시행된 이 국가총동원법이 조선 반도에 도입이 됐고, 징용은 법령에 근거해서 노동자들의 업무를 의무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부역이나 벌금을 부과했다면서 사실상 강제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읽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15년에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이 될 때 강제 노역이 했다고 인정을 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1,000km 떨어진 도쿄에다가 전시실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진짜 비판이 많은데요. 전시실이 모습을 드러낸 후에 일부 언론은요, 일제강점기 한국인에게 가혹했던 역사를 담은 설명판을 이 현장에 설치하는 성과를 거두긴 했다고 보도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강제와 사과가 빠진 전시실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 강제를 빼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이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니냐, 이 합의 과정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잇따랐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강제 표현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이 진전된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구체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이 강제 노역을 전체적으로 보면 파악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요, 전시가 계속 이루어질 필요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전시는 상설로 이루어질 거고 또 앞으로 좀 전시 내용이 더 좋게 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진행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올림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월 27일 새벽에 개막한 2024 파리 올림픽이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개막 초반에는 우리 선수단이 활약하면서 예전만 못하다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조금은 높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관심을 끄는 구기 종목들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초기에 관심이 식어서 진행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얘기 많았죠. 구기 종목은요, 여자 핸드볼이 유일하게 출전을 했습니다. 이 구기 종목이 빠진 탓에 선수단 규모도요, 21개 종목에, 그리고 선수는 143명으로요. 1976년 몬트리올 대회 이래 48년 만에 최소 인원의 선수단이었습니다. 금메달도
초기에는 처음에는 5개를 목표로 했는데요. 초반에 이미 목표는 달성을 했죠. 이 메달 색깔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이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주인공들 중에 우리 지역 선수들 활약상이 대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양구 김재덕 선수는요. 이번에도 활약을 했습니다. 벌이 손에 안 닿는데 심박수 변화 없이 10점을 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요. 이 김재덕 선수는 아버지 고향인 경북 예천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요. 지금도 예천 군청 소속입니다. 온 예천이 키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예천의 손자라는 수식이 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00번째 올림픽 금메달 주인공이 된 사격 반효진 선수는요. 대구 최고 학생이고 선수단에서 최연소입니다. 사격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런 성과를 냈다고 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역대 올림픽 성적과 비교해 보면 단순한 금메달의 개수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일각에서 엘리트 스포츠의 태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던 날 문체부는 체육계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요. 한국 스포츠 발전 과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을 극복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서 이 체육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갖춘 이런 표현에 대해서요. 양궁협회를 예선 떨어진 축구협회는 좀 본받아라 이런 말도 요즘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가장 잘하는 선수를 선발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학연, 지연 등은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번에 양궁협회가 보여줬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주된 활약을 하는 종목도 달라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올림픽에 대한 관심, 주목 예전만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인가요? 네, 이 특정 종목에 대한 스포츠 팬덤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 종합 대회에 대한 관심은 떨어졌다. 그리고 일반 스포츠 종목 대비 불확실성도 크다라는 분석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화이팅, 응원의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넘어가 보죠. 네, 이번 주 다들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덥다였습니다. 진짜 너무 더웠거든요. 이번 주에 기상청이요. 7월 27일에 이제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고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요. 한낮에는 기온이 체온만큼 아니면 체온을 더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해가 져도 열기가 식지를 못해서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동해안에서는 아침 기온이 30도가 넘는 이 초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도 길었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나라 대기 이 중하층에는 이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고요. 대기 상층에는 이 티베트 공원에서 온 이 건조하고 뜨거운 고기압 2개 고기압이 확장해 있는 것도 이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요. 당분간 더위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름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것은 주거 환경이나 노동 환경이 다르게 되면 그런 다른 환경에 노출되신 분들 특히나 주거 환경이 안 좋거나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진 폭염 굉장히 위험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올 초에요. 한국기후변화학회에서 사회 불안 지표를 반영한 폭염 취약성 평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평가에 참여한 연구원과 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이 폭염 취약성 지수를 이 대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폭염 취약성은 폭염 노출, 민감도, 사회 불안, 적응력 지수 등을 토대로 산정이 됐는데요. 특히 민감도 지수는 도로 면적 비율과 그리고 노후 주택 비율, 그리고 아동과 노인 등 취약자 비율 등이 토대로 됐습니다. 대구 9개 구군 중에서는요, 대구 서구가 폭염 취약성 지수 0.578로 대구 내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서도 47위를 보였습니다. 상위권이죠. 대구 내에서는 이 서구 다음으로 군위, 중구, 남구 순으로 높았고요. 이 수성구와 달성구는 낮았습니다. 이 상위권인 대구 서구나 또 군위군을 보면요. 농촌이거나 또는 노후 주택이 많고 고령층이 많은 곳입니다. 네.
혹한도 그렇지만 폭염은 정확하게 저소득층, 그 노령층에게 더 치명적이고 가혹하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수치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지자체에서 이 쪽방촌이나 취약한 주거지에 뭐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보면 이 설치가 불가능한 주거 환경인 경우도 있고요. 이 전기요금이 겁이 나서 이런 냉방기기 설치 지원을 이렇게 마다한다라는 정말 이 웃지 못할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정 상태에 따라서요, 지자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또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 폭염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점이요, 이 폭염 취약성 평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열대야와 폭염 일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2100년에는 현재보다 2배 더 많아질 거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거시적으로 환경 변화를 이끄는 노력은 뭐 우리 정부나 지자체만으로 힘으로 되지 않겠지만요. 이 당장 마주하고 있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은혜 기자 준비한다고 수고했습니다.